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은 뭘 했어? 회장님의 아들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저를 보고 혀를 찼죠. 저는 단지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신속하게 전화를 했을 뿐이었어요. 때마침 회장님이 깨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박은영, 올해 55살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구직 사이트를 켜보는데 45세 이하 우대, 신입 환영, 젊은 인재 모집 이런 문구들만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 작성 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란을 보다가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컴퓨터를 껐어요. 그래서 또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소파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리모컨만 계속 돌리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 밖은 나가기 싫고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런 하루를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대학생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했고 저는 집에서 딸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 누명을 쓴 거예요. 물론 결백했지만 증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유족 배려 차원이라며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연기 잘한다. 정말 몰랐을까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딸 지민이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일 안 했죠?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야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결국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민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활발하던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빨리 갔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딸은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살고 저는 혼자 이 좁은 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 씨, 한남동에 가사도우미 구하는 집이 있는데 가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남동이면 부자 동네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죠.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찾아간 곳은 생각보다 조용한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니까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인터폰을 눌렀을 때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넓은 집이었어요.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런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건가 싶었어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이 바로 김도현 회장이었습니다. 73살이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정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첫 인사를 나누면서 회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회장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렇군요.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고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첫날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식사 준비였습니다. 회장님은 대부분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사업 관련 얘기 같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회장님이 같이 드시죠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주인과 따로 먹는 게 당연했거든요. 괜찮습니다. 따로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권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회장님은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딸은 몇 살이에요? 대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오후에도 일을 계속했는데 회장님이 가끔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더라고요. 뭔가 평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 있게 보시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데 회장님이 현관까지 나와주셨어요. 보통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회장님은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보시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말이에요. 이 손, 고생 많이 했군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제 손을 보시는 건지, 뭔 말씀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가네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요.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되물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회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 본 사람에게 믿음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 남을 쉽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 같았는데 말이에요.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러주셨어요. 은영 씨, 잠시 이야기 좀 하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재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는데 앉으세요라고 하시면서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앉긴 했지만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회장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성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뭔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사실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제 나이가 이제 73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생활하기가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심각한 제안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월 1,000만 원을 드릴 테니 내 곁에서 살면서 저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니요? 제가 지금까지 받던 급여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서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 말을 끊으시면서 답하셨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회장님, 제가요? 왜 하필 저입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젊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하더라고요. 그 시선 속에 뭔가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제 제안은 진심입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서재에서 나와 남은 일을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월 1,000만 원이면 지민이 등록금 걱정도 없고 제가 구직 활동에 매달릴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왜 저를 선택하신 건지, 정말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 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회장님이 현관까지 나와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하지 않으셨죠. 집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 왜 하필 저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회장님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하기에는 너무 큰 결정이라 생각해서 결국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과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지민아,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된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회장님의 제안에 대해 설명해줬죠. 그런데 지민이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거 이상해요.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월 1,0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그냥 돌봄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요? 그게 회장님이 외로우시니까.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지민이가 말을 끊더라고요. 엄마, 위험해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함께 살자는 게 정상적인 제안인가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을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지민아, 회장님은 정말 점잖으신 분이야. 그런 분 아니야. 엄마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지민이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순수한 제안이 어디 있어요? 엄마, 제발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를 더 할게요.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지민이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후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회장님이 문을 여시더니 미란아, 왜 갑자기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동생이 오셨나 보다 싶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김미란 씨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각한 톤이었죠.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 여자 말이에요. 김미란 씨가 말했어요. 오빠가 저런 여자를 집에 들이는 걸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게 분명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릴 정도였어요. 설거지를 멈추고 조용히 듣고 있었죠. 미란아, 은영 씨는 그냥 일하러 오시는 분이야. 회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김미란 씨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빠도 참 순진해요. 요즘 세상에 그냥 일만 하려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리고 있어요. 김 회장이 젊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요. 제가 젊다니요. 55살을 젊다고 하시는 건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오빠, 혹시 그 여자가 오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김미란 씨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외로운 노인들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미란아,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은영 씨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김미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너무 순진해요. 저런 여자가 오빠 곁을 드나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러 온 건데 이렇게 오해받고 있다니.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제가 나서서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엌에서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실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김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일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여자 보내세요. 그 후 한동안 조용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저는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어요. 김미란 씨와의 불편한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해주셨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죠. 혹시 정말 회장님께 피해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뭔가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회장님이 자꾸 이마를 짚으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괜찮으세요?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머리가 아프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신문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손을 잡아봤는데 차갑고 축축했어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구나 싶었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네, 73살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회장님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죠.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회장님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죠. 제가 제대로 돌봤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김미란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회장님의 핸드폰에서 가족 연락처를 찾아서요. 미란 씨, 저 박은영이에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김미란 씨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드렸죠. 제가 바로 갈게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조카들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김미란 씨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어요.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는 어디에 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런데 김미란 씨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오빠를 제대로 돌봤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얼굴이 안 좋으신 걸 봤는데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해외에 있던 회장님의 아들 김준호 씨가 급하게 귀국했어요. 국제전화로 김미란 씨가 상황을 알려드렸던 거죠. 준호 씨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당신이 아버지를 돌보던 분이죠?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했는데 이어진 말이 저를 더 절망에 빠뜨렸어요. 당신이 제대로 돌봤다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혈압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김미란 씨도 거들었어요. 내가 뭘 했어? 저 여자가 오빠 곁을 지킨다더니 결국 이런 결과잖아. 내 말 들었어야지. 병실 앞 복도에서 그들의 질책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회장님을 정말 정성껏 돌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결국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 유리창 너머로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으셨지만 여전히 허약해 보이셨죠. 회장님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복도 끝자락 의자에 앉아 있었죠. 가족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어서 제가 들어갈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멀리서라도 회장님이 괜찮으신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김미란 씨와 김준호 씨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면서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요. 간호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3시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김도연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깨어나신 거죠. 김미란 씨와 김준호 씨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병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려고 하시는데 가족들이 만류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병실 문 쪽을 보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회장님이 손짓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김미란 씨가 뒤돌아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젓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회장님이 더 확실하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들렸어요. 은영 씨를 불러주세요.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부르세요. 김미란 씨와 김준호 씨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비난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고마워요, 은영 씨. 회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빨리 신고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김준호 씨가 끼어들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회장님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은영 씨 덕분에 내가 살았다.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의 말씀에 집중했죠. 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준 사람이 은영 씨야.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만약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김미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빠. 하지만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부탁한 거다. 은영 씨에게 함께 살면서 나를 돌봐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준호 씨와 김미란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먼저. 김준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오해하지 마라. 회장님이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내 곁을 지켜준 은인이다. 내가 외롭고 불안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야.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미란 씨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울 뻔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 오해받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저를 믿고 지켜주신 거였어요. 회장님,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은영 씨, 고생 많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그때 김미란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영 씨,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은영 씨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저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장님이 퇴원하신 후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장님의 해명으로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죠. 지민아, 회장님이 직접 해명해 주셨어. 가족들도 이제 오해를 풀었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여전히 걱정되시는 거죠? 지민이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부담스럽고 함께 산다는 것도.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정말? 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거든요. 구직 활동하면서 매일 좌절하고 집에서 혼자 답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민이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혼자 그 큰 집에서. 아이의 말을 들으니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안정이 필요하고 회장님도 엄마가 필요해요.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물론이에요. 엄마가 회장님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엄마를 믿고 계시고요. 이런 관계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지민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죠. 회장님은 돌봄이 필요하시고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외롭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 결정하세요. 지민이가 격려해줬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고 엄마가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걱정될 거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민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었지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편안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다음날 회장님 댁에 출근했을 때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계셨어요. 은영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셨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 제안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회장님이 눈을 반짝이셨어요. 결정하셨나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잠시 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저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서로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함께 생활할까요?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이번 주말부터 짐을 옮겨오면 될까요? 물론이죠. 2층에 방을 하나 준비해 놓겠어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소지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생각했죠. 새로운 시작이구나. 불안하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어요. 회장님과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지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응, 받아들이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네요. 아이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지민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든든한 딸을 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혼자가 아닌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과 함께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죠.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회장님은 정말 배려심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2층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고 항상 은영 씨 시간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엔 편히 쉬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뭘 보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라고 하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기고 계셨어요. 사진 속 회장님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렇죠.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회장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은영 씨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께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많이 안정되었어요. 진심으로 대답했죠. 요즘 지민이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어떠세요? 회장님과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정말 좋아. 회장님이 나를 딸처럼 대해주셔. 실제로 회장님은 제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민이 이야기만 나와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김미란 씨와 김준호 씨도 가끔 방문하세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은영 씨, 항상 고맙습니다. 형님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김준호 씨가 진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미란 씨도 오빠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라고 하셨죠.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회장님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더니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갑자기 진지해지신 회장님 표정을 보니 긴장이 됐어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잖아요. 저희 관계를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오해와 시선들이 있었죠. 이웃들도 수군거렸고 가족들도 반대했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회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내 마지막을 함께할 가장 든든한 친구예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 저도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 힘을 얻었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친구. 회장님이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저야말로요, 친구. 저도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런 관계도 있구나.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런 평온한 일상을 찾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셨던 분이 이렇게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줄. 지민이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거창한 사랑이나 열정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이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서로를 지켜주는 우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동반자가 더 소중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회장님과 나누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하는 인사,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 산책길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우정 말이에요. 말이에요.